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경제개발 60년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후반의 3조 호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 3조 때문이 아닌 3조 호황입니다. 자, 3조 호황 그러면 이 3조라는 요인 때문에 호황이 왔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이후에 3조 호황은 실은 3조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국내에서 준비된 것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3조 호황은 무엇보다도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 87년, 88년 이 3개년에 걸쳐서 GDP가 각기 11%대, 또 12%대, 또 11%대 이렇게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한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 파란 선, 이게 GDP 성장률인데요. 1986년, 87년, 88년에서 10%가 넘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고요. 두 번째였어요. 처음은 1976년, 77년, 78년 딱 10년 전에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 3조 호황 이후에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 역사상 3년 연속 두 자릿수 고도 성장이 딱 두 번 있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고도 성장이 바로 이 3조 호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980년대 후반의 3조 호황이 1970년대 후반의 이 고도 성장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가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표에서처럼 1976년부터 78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3.3%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1986년부터 88년까지의 이 3조 호황에서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4.3%였어요. 매년 10%가 넘었던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됐다는 겁니다. 고도 성장을 하면서도 물가가 안정됐다는 것, 이게 3조 호황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요. 명목임금 상승률에서도 1976년에서 78년 사이는 1년에 연평균 임금이 34.2%씩 상승했어요.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반면에 1986년에서 88년 이 3조 호황 때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11.3%에 달했습니다. 이 70년대 후반에는 실질임금이 매년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86년에서 88년까지 실질임금은 매년 7% 정도씩 상승했어요. 임금이 매년 20%씩 상승하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사실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실질임금이 7%씩 상승하는 것은 빠른 임금 상승률이긴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한 임금 상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76년에서 78년의 고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3조 호황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조 호황의 또 다른 특징은 거액의 무역수지 흑자를 봤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70년대의 고도 성장에서는 매년 1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게 거액의 적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3조 호황 이전까지는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1986년부터 3년간은 사상 최초의 무역 흑자를 봤다 하는 겁니다. 자, 1980년대의 수출과 수입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란 막대 그래프가 수출이고요. 이 분홍색이 수입입니다. 1980년부터 85년까지는 수출이 항상 수입을 밑돌았습니다. 계속 무역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86년부터 일약 수출이 수입을 능가했습니다. 3개년 연속 큰 폭으로 능가했고 1989년에도 수출이 수입을 약간 능가했어요. 그랬다가 1990년에 다시 무역 적자를 봤는데요. 이렇게 86년부터 88년까지
사상 최초이자 거액의 무역 흑자를 보게 된 것, 이것이 3조 호황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역수지액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무역수지 적자액이 76년, 77년에 작았어요. 그러나 1978년에 커졌고 79년, 80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86년, 87년, 88년에서 이렇게 거액의 무역 흑자를 봤다. 특히 1988년에는 10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역 흑자를 보면 총 외채와 대외 자산에도 변동이 생깁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 것이 총 외채고요. 이 파란 막대 그래프가 대외 자산입니다. 이 대외 자산은 외환보유고를 중심으로 한 건데요. 총 외채가 1985년까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6년부터 무역 흑자를 보고 나서는 총 외채가 줄어들고요. 또한 대외 자산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총 외채에서 대외 자산을 뺀 순외채가 줄어들겠죠. 순외채가 피크에 달한 것은 1985년인데요. 그 순외채가 계속 줄어서 1989년에는 한 30억 달러 이 정도 선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985년까지 한국은 외국에 큰 빚을 진 나라였는데 이 3조 호황을 거치고 나서는 그 빚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986년부터 1988년에는 매년 두 자릿수의 고도 성장, 그러면서도 물가와 임금은 안정돼 있고요. 또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서 대외 균형을 달성했습니다. 1985년까지 계속 무역 적자를 봤다고 했는데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면 외채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 불균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조 호황기에 들어와서 대외 균형을 달성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안정과 대외 균형 세 가지의 좋은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할까요? 토끼는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절묘하게도 이 1980년대 후반에 성장과 안정, 대외균형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호타, 준족, 홈런도 잘 치고 도루도 많이 하고 이러면 흔히 20-20 클럽이니 또는 30-30 클럽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수는 아주 드물잖아요. 홈런을 잘 치는 선수들은 몸이 좀 무겁고 그래서 도루는 하기 어려운데 홈런도 잘 치고 도루도 잘하면 아주 뛰어난 선수다 해서 호타 준족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안정과 대외균형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했다. 세계의 왕관을 썼다 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것이 3조 호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3조라는 것은 국제시장에서의 낮은 달러 가치, 저달러, 그리고 국제 저금리, 그리고 저유가입니다. 이 3조 중에 낮은 달러 가치, 저달러는 잘 아시다시피 1985년 9월에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고 그 회의에서 마르크화와 엔화를 달러화에 대해서 대폭 절상하기로 합의를 봤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가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1985년 9월 20일에 회의 이후 1986년 말까지 51%가 절상이 됐습니다. 1987년부터 88년 말까지도 27.9%가 더 절상이 됐어요. 이 둘을 합쳐서 1985년 9월 20일부터 1988년 말까지 일본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서 93.6%나 절상이 됐습니다. 거의 100% 절상이 된 건데 일례를 든다면 이 플라자 합의 전에 예를 들어서 1달러가 엔화로 150엔이었다고 하면 1988년 말에는 75엔으로까지 엔화가 절상이 된 거예요. 이러면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비싸지겠죠. 같은 달러액으로는 일본의 수출 업체들은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편으로 엔화 절상을 결정하고 그걸 유도한 것이 플라자 협의였고, 그 이후 실제로 일본 엔화는 거의 100% 가까이 절상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일본보다는 그 통화의 절상폭이 작았습니다. 자, 1985년 9월 20일부터 1986년 말까지 일본 엔화가 51%나 절상되는 동안에 우리나라 원화는 거의 절상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3.6% 정도 절상됐다 하는 겁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절상됐습니다. 거의 14% 정도 절상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화 대비 절상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작았고 대만에 비해서도 작았습니다. 1988년 말까지 30% 정도 절상되는데 그쳤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은 일본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져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그것이 아까 보신 대로 1986년 이후에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를 낳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달러, 또 국제 저금리, 또 저유가, 이런 것이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 3조 호황이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것처럼 이 3조 덕분에 호황이 온 것이냐, 1986년 이후에 갑자기 한국이 성장과 안정과 대외 균형을 달성하게 된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 1980년대 전반에 이미 성장과 안정과 대외 균형을 향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GDP 성장률을 볼까요? 1980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1981년에 회복이 됐고요. 83년에는 10%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 빨간 선이 추세선인데요. 추세선으로 봐도 이미 80년대 전반부터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지표가 총고정자본 형성률이에요. 한 해의 GDP 중에서 얼마나 투자 활동에 쓰이는가 하는 그 비율이 총고정자본 형성률인데, 이 비율도 198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까지 계속 상승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총고정자본 형성률이나 GDP 성장률이 1986년부터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고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는 이 출발점,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던 1980년을 빼고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8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까지 GDP 성장률 추세는 거의 평탄해요. 이 추세선이 보여주는 바는 1980년대 후반의 3조 호황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미 80년대 전반부터 그런 추세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총 고정자본 형성률은 아까 봤던 것과 마찬가지 흐름이죠. 198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총 고정자본 형성률과 GDP 성장률에 관한 두 그래프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고도 성장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역 수지는 어떤가요? 자, 3조 호황기에 사상 최초로 무역 흑자를 보게 됐다 그랬는데 이미 1980년대 전반에 계속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었고, 그 추세 속에서 다만 3자의 영향으로 큰 폭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초부터 이미 대외 균형을 달성하는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980년대 전반에 강력한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3조 호황의 특징인 고도 성장, 경제 안정, 대외 균형, 이 모든 것이 이미 1980년대 전반에 나타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조 호황이 1980년대 초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가,
1980년에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매우 경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그 이듬해부터 곧바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관건은 이 투자 심리의 회복이에요. 총 고정자본 형성은 결국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것인데 민간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투자에 나서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장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래를 낙관해서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죠. 장래를 비관하는 사람들이라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에요. 기업가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출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1980년대 초에 자동차 생산과 소비가 반토막이 났는데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장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기업가들인데 이 기업가들의 낙관적 기대는 수익성 회복 전망에서 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바로 그런 조짐이 1980년대 전반에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뭐냐?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과 실질 임금의 상승률의 비교입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는 1970년대와 80년대 20년에 걸친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요. 노동 생산성이란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말합니다. 물론 실질액이에요. 이 노동 생산성이 1970년대 전반에 매년 6% 이상 상승했어요. 1970년대 후반에는 한 7% 정도씩 상승했습니다. 그랬다가 1980년대 전반에는 거의 8% 가까이씩 상승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계속 높아져 오고 있는 겁니다. 취업자 1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액이 이렇게 매년 커지면은 기업의 수익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단 노동 비용이 대폭적으로 커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노동 비용이 얼마나 커지냐 하는 것은 실질 임금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 임금 상승률은 1970년대 전반에 6%가 좀 안 됐어요. 그랬다가 1970년대 후반에 매년 12%씩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그런데 1980년대 전반에는 6%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높아집니다만 이렇게 1980년대 전반에 노동 생산성은 과거보다도 더 빨리 상승하는데 실질임금 상승률이 뚝 떨어진 거, 바로 이것이 이 시기에 제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실질임금의 상승을 보면 이렇게 매우 불규칙적으로 아주 들쭉날쭉해요. 여기에는 나름의 독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그래프는 매년도의 실질임금 상승률을 보인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오른 봉우리가 바로 1976년부터 1978년 사이에 임금 상승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최초의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시기죠. 이 시기에 이 3년간 연평균 제조업의 실질임금은 18.4%씩 상승했습니다. 이 1970년대 후반에 5년 평균으로 보면 12% 가까이 상승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76, 77, 78 이렇게 3개년만을 살펴보면 매년 18.4%씩 상승을 했어요. 바로 중화학 투자가 집중이 되고 또 중동 건설에 대대적으로 진출하면서 국내에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대학 진학률이 낮기도 했습니다만은 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에 서너 군데씩 취업이 돼서 골라서 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매년 18.4%씩이나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1980년대 전반에는 실질임금의 상승률이 한 6, 7% 정도로 안정이 돼 있었고
3조 호황이 시작된 1986년에도 실질임금의 상승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8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실질임금의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는 88년부터 90년까지입니다. 3조 호황은 86년부터 88년까지인데 제조업의 실질임금이 대폭 오른 시기는 그거보다 2년 정도 늦어요. 88년부터 90년까지가 실질임금의 대표적인 상승기이고 이때 연평균 13.5%씩 상승했습니다. 3조 호황의 끝 무렵인데 왜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느냐? 바로 1987년에 민주화가 되고 또 그 해에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노조가 대거 결성이 되면서 이 노조의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투쟁의 결과로 임금이 대폭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이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앞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전반에는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회복이 됐고 반면에 이 3조 호황기를 포함해서 1980년대 후반에는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나빠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1980년대 전반에 제조업 수익성이 회복된 것, 이것이 기업의 투자를 이미 1980년대 전반부터 늘렸고 그때부터 이미 고도성장은 다시 재개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3조라는 호조건을 만나서 두 자릿수 성장 그리고 사상 최초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5년 주기의 실질임금의 상승 추이를 가지고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인건비 부담률의 추이를 볼 때도 확인이 됩니다. 자, 총 영업비용,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 판매 관리비를 더한 기업의 총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이에요. 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1980년대 초까지 내려와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입니다. 그랬다가 87년 이후부터 88년, 89년, 90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전반은 이 인건비 부담률이 안정이 돼 있고 노동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이 회복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전반부터 1986년경까지는 실질임금이 안정된 추이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1980년대 초의 불황, 또 그에 따른 실업의 영향도 있습니다. 1980년대 초는 아무래도 70년대에 비해서는 불황기였고 그래서 실업도 늘어난 때였습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이 올라가기 어렵죠. 게다가 1980년대 전반에는 50 정부의 노동억압도 시행이 됐습니다. 이때 이 노동억압이라고 하면 노동 3권에 정부가 상당히 제약을 가한 것인데요. 1980년대 초에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렵게 했고 또 노동쟁의를 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제약을 한 것인데요. 당시 노동법에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에 노조가 한 개만 있을 수 있고 한 개의 노조를 이미 설립해서 신고를 하면 다른 노조는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전반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어영노조라 그러죠. 회사와 친한, 별로 기업에 대해서 투쟁을 하지 않는 그런 근로자들로 하여금 먼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동 투쟁을 하려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지기 어렵게 되고 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어용노조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가입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듭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 자료에서 이 연두색 선이 노동조합의 조직률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율이 1970년대 후반에는 20%가 넘었어요.
그런데 1980년 이후 1986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비율이 낮아집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5% 수준까지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전두환 정부 하에서 노동 억압이 가해진 결과,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노동쟁이의 분규 건수도 82년, 83년, 84년에서 아주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당시 노동법에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제3자란 것은 노사, 그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산별노조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노조가 가입한 산별노조, 금속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이 산별노조도 개별 기업 노조의 쟁의 행위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이렇게 개별 노조가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전반에는 이 노동쟁이도 적었다 하는 거고요. 결국 그 영향으로 1980년대 전반에는 노동쟁이도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황과 실업이라고 하는 시장 요인, 또 노동 억압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요인, 이것 때문에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 요구가 관철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1980년대 전반 또 중반까지도 실질임금은 정체 내지는 완만한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니까 바로 1970년대에 생겨났던 중화기업들이 이 시기에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출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9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86년부터 88년에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는 그런 호황이 왔어요. 그런데 1976년, 78년과 달리 물가와 임금이 안정된 안정호황이었고요. 또 사상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대외균형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조 호황은 3조 호황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는 달리 세계 시장에서의 3조라는 외래 요인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1980년대 초부터 투자율이 상승하고 물가는 안정되고 무역수지 적자는 축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 초부터 물가가 안정되고 임금이 안정된 가운데 노동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 결과 기업의 수익성이 회복됐습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에 대거 생겨났던 중화공업의 내실이 강화가 됐고요. 이러니 기업가들이 투자 심리를 회복해서 80년대 내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3조 호황은 밖에서 온 호황이 아니라 안에서 준비한 호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3조라는 요인이 없었어도 호황이 올 것인데 1986년 이후에 3조를 만나서 폭발적인 양상을 보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980년대 후반의 3조 호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